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이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사회 정서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D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장애,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일상적인 용어가 되어버렸죠. 감기 걸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화된 단어가 되어버린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고통스러운 장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겨운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교실에 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로 바뀐 겁니다. 점점 더 압박을 더해가는 교실 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면해야 할까요?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쭉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를 잘 교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급을 움직이는 힘이 교육의 측면에서 나와야 한다면 선생님의 일상적인 교육 루틴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실을 움직이는 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의 놀이일까요? 아닙니다. 교실을 움직이는 힘은 미디어입니다. 아이들의 뇌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 스마트폰과 게임, 스크린 미디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교실에서 생성되는 언어를 배우기보다는 디지털 미디어에서 유입된 언어 체계들을 오히려 교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설이나 혐오 표현이나 연예인 이야기나 성적인 음담패설, 다른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관음증적인 뒷담화, 그리고 가짜뉴스까지 온갖 구정물 같은 이야기들이 교실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몇몇 아이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 정도로 보여지겠지만 중학년으로 올라가고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예 일상적인 언어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 미디어 때문이라고요? 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아이들의 뇌 구조를 바꿔놓고 이야기의 내용을 변질시킨 주 도구가 디지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불안 세대를 쓴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아이들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에서 벗어난 상태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조너선 하이트 교수는 아이들이 자율놀이를 잃어버리고 과잉보호와 디지털 세계라는 대체 우주를 만나면서 의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실리콘밸리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선도한 사람들이 양심 고백을 한 사례들도 있죠. 트리스탄 해리스라고 아시나요? 트리스탄 해리스는 3년간 구글의 디자인 윤리학자로 일하면서 기술이 수십억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해리스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더 소셜 딜레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해리스와 함께 일했던 다른 전직 기술 직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디자인이 어떻게 중독을 조장하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사람들의 건강, 또 의견, 감정, 행동을 조작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또 소셜미디어가 정신건강,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13년 2월에 해리스는 구글에서 일하는 동안 주의 산만함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의 주의를 존중하기 위한 호소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해서 동료들과 공유했죠. 그 자료에서 해리스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이 인류가 스마트폰에 묻혀서 하루를 보내지 않도록 막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해리스는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능력을 약화시켜서 인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중독과 산만함, 고립, 양극화, 가짜뉴스와 같은 것들이 해악을 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인간이 다운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인 디 애틀란틱은 2016년 11월호에서 해리스는 실리콘밸리에서 양심에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리스는 타임지나 포춘지에 차세대의 영향력 있는 리더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리스탄 해리스는 인간의 정신이 납치될 수가 있고 그들이 내리는 선택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아이들을 납치할 수가 있고
아이들이 내리는 선택이 스스로 내린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을 제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있고요. 중학교는 수업 시간에는 자발적으로 핸드폰을 수거하고 쉬는 시간에 나눠주는 학교, 조례 때 걷고 종례 때 나눠주는 학교, 고등학교 역시 걷지 않는 학교, 쉬는 시간에만 나눠주는 학교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과 협의해서 수업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의 사회 정서를 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고요한 시간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학교 교실 생각해 보세요.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관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교육적 접근을 한다면 학생들과 고요한 세상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침묵하고 눈을 감고 시공간 자체가 고요를 경험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힘들 수 있어요. 1분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고요를 경험하도록 명상을 할 수 있다면 아이들의 몸을 체크하고 자신의 호흡이나 자신의 의식을 알아차리게 되는 길로 점점 안내한다면 이 과정은 점점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사회정서를 훈련하기 위한 방법은 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냥 독서하는 것이 아니라 낭독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사실 낭독하는 시간은 뇌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스스로 듣는 시간, 공기전도가 아니라 골전도로 제일 먼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뇌신경과학자들은 귀의 문제, 감각 처리 문제, 청각 처리 문제가 난독증이나 어휘력, 읽기 유창성, 산만함 등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DHD, 일부 발달장애의 문제 역시 귀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난독의 쓰나미는 2010년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문해력이 항상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아이들, 글자를 읽지 못하거나 문맥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교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 언론사를 통해 나왔던 블랙 코미디 같은 일들이 있었죠. 어떤 행사를 제 시간에 하지 못해서 불편을 드린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말을 그 주최 측이, 어떤 행사의 주최 측이 했는데요. 주최 측이 사과한 내용의 밑에 댓글들을 막 달았어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심심해?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 지금 장난해? 이런 댓글들이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국의 학교 교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어떠실까요? 독서력은 단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주의 메커니즘을 바꾸려면 지금 교실에서 낭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보다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소리치료에 관한 이해가 필요할 겁니다. 세 번째, 교실에서 해야 하는 것은 핸드폰 없이 자율놀이 기회를 확장하는 겁니다. 아무런 장치 없이 놀아보는 거죠. 아무런 개입 없이 놀아보는 거죠. 물론 아이들에게 뭔가 도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 날까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고가 나는 것은 무언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구를 가지고 놀든 그냥 흙으로 무엇을 만들든 알아서 노는 거죠.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은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들에서, 산에서, 냇가에서, 자연 속에서 자율놀이를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교실에서 자율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택하는 놀이를 통해서 서로에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고 주입되지 않은 창의적인 놀이들도 아이들이 찾아가게 될 거죠. 아이들에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대구에서 중학생 캠프가 있다고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었어요.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제가 뭔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할 때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서로 상호작용할 때 더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닌 자유로움을 보면서
저는 최대한 개입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내내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자체가 훌륭한 진행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웠던 기억이 있었죠.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기기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또 유익하게 또 윤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이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죠. 사실 전 세계는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의 틀에서 변화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생명력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교실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요.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교육의 줄기를 찾아서 선생님이 지속해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머무시는 교실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립하고 성장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생활교육 마스터 클래스 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